자, 포인트 9부터는 2025년도부터 새롭게 등장한 교과목, 비주얼 아이디에이션에 관련된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새롭게 공부해야 돼서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내가 직접 운영을 해보겠다, 직접 내가 디자인을 한다 생각해 보시면, 아,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고 제작하는 과정을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구나.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이 교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면서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인트 909에는 아이디어 구상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우리가 창의성 있게 발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아이디어 구상에 대한 부분. 자, 아이디어 구상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부터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우선은 창의성에 대한 부분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창의성, 무엇을 창의성이라고 우리 얘기하냐? 우리 흔히 되게 많이 접했던 용어죠. 아, 너는 창의성이 부족해. 아, 너는 창의성이 되게 좋구나. 이런 얘기하는데, 창의성이라는 거는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효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사고 유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하는 능력, 이런 걸 창의성.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내가 다양한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 다양한 사고들을 종합적으로 결합돼서 나타나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우리 판단할 수 있죠. 자, 아이디어는 어떤가요? 아, 아이디어라는 용어도 참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사람들한테 아이디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라고 그러실 거예요. 자, 아이디어는 관념, 상징, 이상, 이념. 그래서 이념이라는 용어, 이상이나 이념 때문에 우리 그리스어의 이데아와 근본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전에는 뭐 의견, 신념, 설계, 도식, 사고 이런 거를 좀 포괄한다, 이렇게 우리가 사전적으로도 많이 배웠던 단어예요. 아이디어는 관념, 상징, 이상, 이념 이런 걸 뜻하는 말로 어떤 일에 대한 구상을 말하는 것이다. 아이디어 발상은 뭘까요? 자,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잠재된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이를 환경과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고 구체화시키는 체계화하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아이디어 발상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하는 건 뭐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이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막 떠오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상을 하는 거다. 자,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 컨셉트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상하기 위해서는 자료 조사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여 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먼저 뭐 해요? 우리 디자인하기 전에 자료 조사부터 하죠. 자료 조사가 어떻게 보면 창의적 아이디어 구상의 밑거름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이너 개인의 아이디어와 협업을 통한 팀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융합해서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됩니다. 자, 아이디어 구상의 영역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자유로운 연상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 자유롭게 온라인 검색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거나 마인드맵과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이용해서 자유로운 발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던 방법 중에 하나죠. 마인드맵이나 브레인스토밍, 아니면 인터넷 검색 같은 거, 우리 포털 사이트 가서 막 키워드 넣고서 검색 같은 거 해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자유롭게 우선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또 관련 키워드나 단문 형식의 문장 등을 도출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기록을 하거나 스케치를 하는 것. 자, 그것도 자유로운 연상의 아이디어 발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설정된 컨셉트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 자, 수립된 컨셉트가 이미 있어요. 아, 이번에는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할 거다. MZ를 위한 뭐 친환경 프로젝트 뭐 이런 걸 하겠다. 이미 막 컨셉이 되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스케치를 하는 것. 자, 그게 설정된 컨셉트에 의한 아이디어 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창의디어 아이디어 발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은 우선 발상의 영역부터 보면 디자인 개발 단계와 매체 특성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기 아이디어는 자유로운 연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컨셉트 구체화 단계에서는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한 아이디에이션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자, 아이디에이션을 위한 사정 정보가 적은 상태에서 자유로운 연상을 통해서 도출하는 발상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디자인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리서치를 진행해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계열화시키고 그거에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그런 발상 영역 방식을 채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시험에는 아마 이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창의적인 발상을 위한 태도. 어? 무엇이 있는지, 창의적 발상에 위한 태도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폭넓은 관심과 이해. 자, 이걸 위해서는 우리 폭넓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을 위해서는 평소에 가져야 할 여러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적 이슈, 뭐 경제적 이슈, 문화적 흐름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뽑아낼 때 되게 소중한 자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상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하니까 그런 게 많은 사람일수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죠. 평소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단순히 내가 디자이너에서 비주얼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회, 경제, 문화적인 이슈 그런 것들과 어떻게 내가 하고자 하는 디자인 방향과 매칭을 시킬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융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갖는 것.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사실, 현상들을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걸 알고 있는 게 있어야지 남들과 다르게 남들과 다른 새로운 독창적인 거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다른 시선, 다른 생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에 왜 사람들은 어, 자이레이트 건물 다 초록색으로 생각할까? 나는 이걸 빨간색으로 만들겠어. 오, 차별한데? 맞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남들이 다 예스 하는 거를 노라고 생각해 보는 거. 자, 이런 자세가 필요하던 거죠. 다르게 사고하는 습관, 태도를 지녀야 되는 새로운 생각 이런 것들을 도출하게 됩니다. 옆 페이지 넘어가면 세 번째는 최신 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조사. 자, 요즘에 뭐가 유행하는지, 요즘에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용자는 과연 요즘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정보가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 다 나팔바지 입고 다니는데 나 혼자서 미니스커트를 만든다든지 요즘에 뭐 버뮤다 팬츠가 유행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뭐 팔부 바지 뭐 이런 걸 만든다든지 타이트한 막 소세지 바지 같은 걸 만든다든지 이거 안 맞겠죠. 트렌드 분석에 대한 부분,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최신 동향에 맞는 파악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다. 네 번째는 메모를 자주 해야 된다. 메모를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이 필요하려면 메모하는 습관. 일상생활 속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거 연상해서 아까 또 다른 시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자, 그거를 빨리빨리 메모하고 스케치하는 거. 그게 아이디어 구성에 좋은 단서가 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걸 응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판삼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한 부분, 우리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부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그냥 발상하려면은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10에서는 아이디어 발상법, 10, 11, 12 쭉 이어서 아이디어 발상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아이디어 발상법이 무엇이고 크게 분류별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디어 발상법은 디자인 아이디어 발상 배경으로 좀 먼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명사적 의미로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문제 또는 원인에 대해서 체계화하고 해결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얘기하는데 디자인은 현대의 동사적 의미로 개념이 확대되어 있고 그래서 설계하다, 계획하다, 실행하다 이렇게 약간 동사적인 느낌들이 많이 나죠. 동사적 프로세스에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사고, 기법이 적용됩니다. 아이디어 발상법을 보면
아이디어를 드러내고 비교하며 분류하고 결합하는 그런 형태의 뜻을 갖고 있고요.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이나 생각들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면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아이디어 발상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이디어 발상법은 확산 기법, 수렴 기법, 통합 기법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확산 기법, 수렴 기법, 통합 기법 이렇게 나눠서 크게 카테고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걸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 아이디어 발상법의 유형에는 확산 기법, 수렴 기법, 통합 기법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보셔야 돼요. 우선 확산 기법부터. 확산 기법에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마인드맵, 열거법 이런 애들이 확산 기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체크리스트법, 매트릭스법, 시네틱스법도 확산 기법이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 떠올리는 것들이 대부분 다 아마 확산 기법을 떠올리실 거예요. 아이디어 발상법 하면은. 근데 그 이외에 수렴 기법이나 통합 기법도 알아야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확산 기법이 아닌 것은 다음에 기법이 다른 아이디어 발상법은 이런 거 문제를 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렴 기법에는 상하이 관계 분석법, 개통도, 연관도, 시나리오 라이팅법, 카드 분류법 이런 것들이 있고 통합 기법에는 워크 디자인법, 매트릭스, 구조화 분석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종류, 분류별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산기법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 확산기법은 기존에 구축된 논리만을 의존하지 않고 아이디어 발상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 단시간에 빠른 속도로 많은 아이디어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확산기법이에요. 조그만 아이디어에서 팍팍팍 키워낸 확산 시키는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걸 확산 기법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거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다. 자, 그럼 수렴 기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수렴 기법은 무엇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면 수렴 기법은 확산 기법에 의해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얘는 집약하고 아까는 막 펼쳐놨잖아요. 그 중에서 깔때기처럼 모으는 거예요. 자, 그걸 모아서 정보 구조를 수렴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거를 수렴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상하이 관계 분석법, 시나리오 라이팅법이 있어요. 통합 기법은 뭘까요? 통합 기법은 앞에서 했던 거, 확산 기법 더하기 수렴 기법. 이 두 개의 기법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목적에 맞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워크 디자인이나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자,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유명한 심리학자 조이 길버트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의 사고는 방향성을 넓혀가는 확산적 사고와 방향성을 좁혀가는 수렴적 사고가 있다. 창의적 사고는 이 두 가지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통합기법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아이디어 발상법이 왜 필요할까요? 아이디어 발상법은 왜 필요한가? 풍부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도움을 주고요. 다양한 관점,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면 컨셉트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구성할 때 컨셉트가 이미 설정되어 있대. 아이디어 구성하는 방법도 우리 NCS 교재나 이런 데에 나와져 있으니까 이 방법 순서도 알고 있죠. 특히 이렇게 순서에 관련된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순서에 대해서 보면 그럼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아까 확산 기법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그러면 키워드를 추출하다. 이거 뭐예요? 수렴 기법이지. 수렴 기법. 수렴 기법을 통해서 다시 또 키워드 추출한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또 핵심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확산, 수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키워드 중에서도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그걸 모아서 디자인 콘셉트를 수립하게 됩니다. 콘셉트가 이미 나와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만 나와져 있을 경우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디자인 컨셉트를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도 좀 살펴보면 일반적인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가 있고 이 순서를 보면 영감을 우선 생성을 하고 그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이게 일반적인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라 볼 수 있겠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 시스템은 우선 배우고 영감을 생성하고, 뭐 배운다는 게 뭐 기초 이론을 배울 수도 있고 방법론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감을 생성해서 아이디어 발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아이디어를 협업해서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거기서 나중에 배우기 단계까지. 자, 지속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 같이 묶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시스템은 디자인의 시각화, 이게 곧 창의적 아이디어 프로타이핑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브레인스토밍, 이미지 맵, 마인드 맵, 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자, 05번. 디자인 아이디어 발상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런 방식적인 부분도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오픈소싱이나 크라우드 소싱 같은 이런 아이디어 발상을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시대적 트렌드나 기술적인 발전을 많이 이루다 보니까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체험해갖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론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특정 요구에 대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경우들도 있죠. 온라인의 발달로 아이디어 발상 과정에 변화가 생겼고, 테크놀로지 발달은 협업을 통해서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이 필요한 시기를 만들어서 아이디어 발상도 협업 시대가 됐다. 또는 요즘에 AI 기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서 아이디어 발상에서 키워드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모아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빅데이터 그런 설명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런 방식들도 요즘에 많이 발상 트렌드로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아이디어 발상법 두 번째. 자, 아이디어 발상법을 조금 더 세세하게 그 기법들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부분.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접했던 것이기도 하죠. 자, 브레인스토밍 먼저 한번 볼까요? 1953년도 알렉스 오스본이 창안을 했고,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참석자가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 좋은 아이디어를 얘는 많이 생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복잡한 문제를 여러 사람이 단시간에 해결이 가능하고 구성원 모두가 창의적인 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디어 발상 과정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디어 발상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우리 키워드 만들고 키워드 도출하고 컨셉트 만들고 아이디어 뭐 스케치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이 사용될 수 있고요. 인원으로는 보통 6명에서 한 10명 정도, 그 정도의 구성원을 쓰는 게 가장 적정하다, 이상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유쾌한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 발상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보자 라는 브레인스토밍, 머릿속에서 막 생각의 폭풍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참석자가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죠. 또 브레인스토밍에 4원칙이 있어요. 4원칙. 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등장합니다. 평가, 지향 및 보류, 자유분방한 사고, 아이디어의 양산, 결합과 개선. 자, 브레인스토밍의 원칙들이에요. 자, 우선은 아까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 또 자유롭게 하다가 누구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를 했다. 쟤는 지금 분위기에 안 맞는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절대 그 자리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는다. 자유분방한 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특성이나 성향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아이디어 양산, 짧은 시간 내에 조사 단계 없이 뭐 자료에서 막 컴퓨터 막 뒤지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수집하여, 조사 단계 없이 수집하여 아이디어의 총량을 늘린다는 거. 그리고 결합과 개선, 제한된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막 뿌려지는 아이디어가 막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거를 조합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뿌려진 아이디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합과 개선까지 이루어지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자, 옆에 단어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브레인스토밍과 비슷한 용어,
브레인 라이팅.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브레인 라이팅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롭게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좀 말빨이 좀 센 사람, 그런 사람들, 막 나서기 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아이디어가 좀 많은 사람, 이 사람 얘기로 얘기들이 막 다 쏠려요. 그 사람의 의견이 꼭 대표적인 내용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브레인 라이팅은 말을 하지 않아요. 시트에다, 종이에다 적는 거야. 종이에다 적으니까 내 생각도 적을 수 있고 남의 생각을 볼 수도 있고,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라이팅은 1968년도 독일의 베른트 로르바흐가 창안을 했는데,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을 보완했다.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 표현이 서툰 사람도 이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절대로 하지 않고 시트에 기록한다. 종이에다 적는 거죠. 개인 사고의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집단 발상법이다. 그래서 이거를 635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635 기법이 뭔데? 얘도 일반적으로 한 6명 정도가 가장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6명이 둘러앉아서 세 가지의 아이디어를 5분 내에 기록한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건네고 또 옆 사람한테 건네고 이러면서 아이디어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첨가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확산되는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635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요거 요즘에 UI UX 할 때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이에요. 1960년대 일본의 카와키라지로가 창안을 한 방법이고요. 방대한 아이디어를 정리, 분류할 때 활용하는 방법.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는, 우리나라 말로 친화도 분석이라고 많이 또 부르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기획서 같은 거 보면 이 친화도 분석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기획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UI UX는 그냥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에서 막 사람들 의견을 그룹핑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 그 페이지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입니다. 도출된 아이디어를 관련성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그룹화한 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는 방식.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를 정리할 때 되게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계의 순서를 좀 찾아보면, 적절한 시행 장소 확보, 팀 구성을 먼저 하고 키워드를 개별적으로 카드에 기입한 다음에 관련된 카드를 그룹핑하고, 카드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만들어주고, 키워드 그룹이 압축되면 그룹명을 조정하고, 그룹핑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완성된 다이어그램에 대한 최종 리뷰 및 기록을 하는 것, 순서대로 머릿속에 좀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면 마인드맵 나오죠. 마인드맵. 초등학생들도 많이 하는 마인드맵. 또는 초등학교 때나 뭐 이렇게 어릴 때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 그럴 때도 마인드맵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영국의 터니부진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요. 창의성의 인지적 요소 중 기초적으로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체결하고 간결화해서 확산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방법이고요. 사고 능력을 정밀하고 질서 정연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의 특징을 보면 강력한 그래픽 기술을 도입한다. 그래서 마인드맵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면 막 거기다 색연필로 막 나무도 그리고 눈동자도 그리고 뭐 이런 그래픽적 효과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마인드맵은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시켜서 상징적인 기호나 이런 거를 같이 겸해서 우리 확산 기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맵의 장점을 보면 사고의 영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퍼져나가는지 사고가,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창조적 사고의 전 과정을 외형상으로 분명히 명시할 수 있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의 형성 방법과 규칙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정중앙에다가 주제 정하고 테마 정하고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아이디어를 2차원적으로 표현하게 되죠. 핵심어, 우리 뭐 키워드 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표현하게 되고, 여기다 여러 가지 선을 그려서 중심에서 이렇게 파장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 나가고, 그거에서 나중에는 그래픽적인 요소나 색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더 강조해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전달할 때 더 각인성도 높이는 효과, 주목성을 높이는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응용해서 다양한 학습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방사형의 사고 학습이나 창의력 배양 학습, 사고의 유연화 학습, 전내 발달, 열린 학습 이런 곳에 마인드맵이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맵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또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발전했나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12번 아이디어 발상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스캠퍼 기능. 자, 스캠퍼도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스캠퍼는 1971년 밥 에버에 의해서 발전시킨 기법인데요. 체크리스트법을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 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이에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던져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거에 대한 답안, 이거에서 생각나는 또 다른 아이디어,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체크리스트법을 우리 좀 빠져 있는데, 체크리스트법이 뭐였냐면 아이디어 구성할 때 고려할 사항 적어놓고 스스로 체크해 가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인데,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든 게 구체적으로, 디테일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만든 게 스캠퍼라고 볼 수 있어요. 스캠퍼는 7가지 질문에 앞자만 따서 붙여놓은 게 스캠퍼예요. 7가지 질문을 먼저 살펴봐야겠는데, 대체하는 거, 결합하는 거, 적용, 수정, 용도 변경, 그 앞자를 따서 영문의 앞자를 따서 C, S, C, A, M, P, E, R까지 뭐 리렌지 뭐 이렇게 결합한 어댑트, 모디파이 이런 앞자를 따서 스캠퍼라고 한 단어로 만들어진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는 뭐가 있을까? 만약에 이거를 내가 어떤 사물이 있다면 그걸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뭐 요리를 예를 들어서 내가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알리오 올리오에 마늘 대신 딴 게 들어갈 수는 없을까? 해산물이 들어가면 그게 뭐가 돼요? 봉골레 파스타가 되는 거죠. 대신할 수 없을까?에 대한 부분 결합. 다른 것과 비슷한 것을 결합할 수는 없을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겠고요. 컵에다가 믹서기에서 쉐이커 컵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목적이나 조건에 맞춰서 알맞게 적용하는 방법, 모양과 형태, 색을 바꿔보면 어떨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일부분을 빼는 거 또는 순서를 바꿔서 전개해 보는 거. 자, 이렇게 7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걸 스캠퍼라고 부릅니다. 스캠퍼. 앞에 짜서 8개 스펠링이 되어 있죠? 자, 스캠퍼 7가지 질문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시네틱스. 시네틱스는 서로 무관한 것들을 강제적으로 결합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무관한 것들을 강제적으로 결합했어. 자,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유추를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좀 다른 방법과 매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질순화냐, 순이질화냐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합니다. 유사성이 없는 것을 유사성 있게 만드는 거, 또는 기존에 익숙한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 유사성이 있는 것을 유사성이 없는 것을 유사성 있게 만드는 거. 이질, 다른 것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 기존에 익숙했던 것들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 이거 한자를 좀 아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추 방법 한번 볼게요. 의인적인 유추, 그리고 상징적인 유추.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의인적인 유추는 개인적인 유추, 그러니까 인격화, 의인화에 대한 유추예요. 인격화, 의인화에 대한 유추. 자신의 주어진 문제를 일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걸 스스로 해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발상을 얘기할 수 있죠. 상징적인 유추는 문제 요소와 유사한 사상,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직접 조사해보고 그걸 어떻게 상징화 시킬 것인가, 이런 어떤 대상을 추상적 원리나 특성에 맞춰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느냐, 두 개의 다른 모순, 반대되는 상징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의미로 형성해 보는 건 어떨까? 자, 이런 것들이 상징적 유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징적 유추에는 직접적인 유추와 공상적인 유추로 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질수나 다른 것들을 비슷하게 생각해 보는 거. 자, 직접적인 유추는 대부분 이질순환으로 많이 생각해서 볼 수가 있죠. 닮지 않은 거 두 개념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주어진 문제를 전혀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하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사상이나 사물을 과제로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상적인 유추, 현실, 비현실, 막 초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다른 기법과 혼용해서 추진하는 기법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상의 원칙을 욕구에 맞추어 수립하고 접근하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자, 유추 과정은 이질 순화와 순 이질 과정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과정으로 살펴보면 이질 수전은 현재의 조건, 직접적인 유추, 의인적인 유추, 압축되는 갈등, 지속적 유추, 처음의 과제, 다시 재검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질 순화를 하고요. 이질 순화는 실제적인 것에 대한 정보, 직접적인 유추, 의인적인 유추, 유추에 대한 비교, 차이점 설명, 탐색 이런 과정에서 순이질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는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시라고 했죠. 자,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내가 대입시켜서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대입시켜서 한번 이 단계를 한번 그려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 12번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